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영애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저 또한 이번에는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고 고민하면서 매번 이 방송을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 예고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 지난주에 너무 띨띨하고 철딱선이 없고 실수투성이 변호사로서의 제 소개가 돼버린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모든 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제가 했었던 변호사로서의 잊지 못할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도가니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또는 보진 않으셨어도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 도가니라는 이 영화는 어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요. 도가니라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그리고 실제로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게 바로 이 도가니라는 영화였는데요. 제가 그 도가니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피해자들인 청각장애인을 대변하는 피해자 변호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당시에 영화의 힘을 빌어서 정말 많은 전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분하고 함께 안타까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2심을 함께 진행을 했었던 그 기억이 제 인생에 가장 변호사로서 잊지 못할 기억이자 보람이자 변호사로서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되었었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도가니라는 소송을 우연히 맡게 된 것은요, 아마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가니의 피해자들이 적어도 정상적인 신체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청각장애 또는 중복장애, 즉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말까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거기에 단순히 또 귀가 안 들리는데 오는 그런 말을 못하는 장애뿐 아니라 약간의 지적 장애도 함께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 실태가 어떠한지, 얼마나 열악한지를 그때 비로소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은 다 청각 장애인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한 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즉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학교에 있었던 수많은 가해자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그 피해자들, 특히나 청각장애라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농락하고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건으로 처음에 수사 자체가 그렇게 종결이 돼버렸어요. 2005년부터 다시 수사 선상에 오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0년부터였었거든요. 피해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청각과 말을 못하는 장애뿐 아니라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거나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무리 수화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가 다시 한번 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도가니라는 영화로 국민 내 여론에 이제 드디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즈음에 그 사건의 실체를 알게 돼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변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사건으로 저의 첫 번째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광주 경찰서에 내려갔을 때 광주 경찰서의 경찰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때 서울에서 내려간 저희를 맞아주시면서 어떤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 방에 아주 커다란 책상들이 한 2-3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상 가득히 수사 기록들이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사가 이미 3번째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많고 가해자들도 많고, 그리고 워낙 오래 전부터 수사가 되었다가 다시 덮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사 기록이
정말 책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수사 기록이 방대했었죠. 일단 그 수사 기록이 되게 압도될 정도로 많았었던 것이 저의 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뭐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갔었던 변호사 여러 명이 나누어서 각각 그 수사 기록 한 산씩 끌어안고 이제 그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다시금 재조사를 요청하고 또 다행히 그때 당시에 경찰서장님이 여성이셨어요. 어찌 보면 참 이 사건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록 많이 늦어졌지만 마지막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그래도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성 경찰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면서 그 사건에 대한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검찰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것을 가지고 총 제 기억에 6명인가를 기소했어요. 그 당시 학교에서의 이 청각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했었던 그 학교 관계자 6명을요. 그리고 6명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래전에 그 사건이 있었고 다른 정확한 증거들이 이미 시간이 지나서 소실돼 버린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가장 유력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시 피해를 당했었던 청각장애인들이 다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 말을 하다 보면은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쓰는 말과 아이들이 쓰는 말이 다르죠. 근데 수화도, 즉 청각장애인들이 주고받는 수화도 그렇다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희는 그냥 흔히 수화로만 하면 그냥 다 청각장애인들은 하나의 수화로 그 내용이 다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장애인들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수화로 쏟아놓으면 그것을 다시금 표준적인 수화로 누군가가 다시 재통역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나면 그 수화를 가지고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그걸 구술로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어찌 보면 말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이야기하고 질문이 바로바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그 재판은 한 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분 이상의 질문에만 소요되는,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도 1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힘과 애씀이 필요했었던 건 거죠. 어쨌든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 그리고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마 이런 논의는 그 사건에도 통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3번째나 비로소 이루어졌었던 그 조사 그리고 수사 끝에 그 도가니 사실은 결국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로 밝혀져서 그때 당시에 기소되었던 모두가 다 처벌을 받게는 되었습니다. 다만 그 처벌의 수위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에 비해서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했었던 악행이나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굉장히 생생하게 나오지만 실제에서는 그게 2000년도 전후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들어보셨을까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처벌을 받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아무 때나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는 뭐 예를 들어 7년 동안 처벌을 해야 한다. 또는 10년간 해야 한다. 어떤 거는 아주 중한 경우는 15년간 해야 한다. 그런 걸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걸 공소시효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범죄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그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지나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행동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껏해야 밝히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워낙 국민적인 여론과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힘겹게나마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사후적으로 뒤늦게는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 사건을 하면서 청각장애라는 그 장애와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었잖아요. 미성년자인 2가지의 약자인, 나이도 어리고 또 장애까지 있는 그런 이 약자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에 대해서 저부터도 반성하고 정말 많이 통감했어요.
그 이후에는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것은 그 도가니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삶의 의미와 내가 변호사를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 사실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도가니 소송을 통해서 진정 변호사라는 것에 대한 삶의 의미와 보람과 변호사라는 것이 주는 이 직업적인 소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정말로 제 마음에 뼈저리게 또는 제 인생의 등불 같은 그런 사건이 도가니 소송이었었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사를 2번이나 했는데 다 불기소. 무혐의? 네,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검찰에서? 네. 이게 광주 지역이고요. 그때 당시에 인화학교의 관계자들이 다 속칭이 토착 유지인 거예요. 그게 상황이 벌성했었을 때는 토착 유지라는 것을 아마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런 힘을 발휘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소설이 나올 때까지는 2번째 주사까지 했는데도 그게 묻혔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수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제 여성 변호사회에 있었는데 여성 변호사회에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광주 지역에. 사실은 서울까지 연락이 온 이유는 더 이상 광주 지역에 이 경찰이나 검찰로만은 안 된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해야 이 사건이 지방에서의 사건으로 묻히거나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주여 오셨더라고요. 그때만 해더라도 그렇게까지 이 SNS가 활발하진 않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영화라는 것이 주는 힘, 그리고 공유라는 배우가 주는 힘. 그때 도가니가 공유가 나왔어요. 주인공이.